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이 뭘 어쩔 수 있겠습니까? 스기사키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린 지 불과 72시간. 아사히 문양을 단 일본 감시함 두 척이 한밤중 독도와 울릉도 사이 해역으로 은밀히 침투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즉각 함대를 출동시킬 거라 예측했죠. 그러나 한국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명도 경고도 심지어 항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거대한 침묵만이 한반도를 감쌌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국이 66년간 축적해온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 정체불명의 혼란이 폭발했고 미국과 유럽, 심지어 중국까지 일본을 향해 등을 돌리는 국제적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독도를 빼앗기 위해 일본이 수십 년간 조작해온 268페이지의 완벽한 문서. 그리고 그 거짓을 파헤치기 위해 3대에 걸쳐 준비한 대한민국의 집념. 한국은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일본은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 최고의 군사전략가가 목격한 믿기 힘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전화벨 소리가 제 귓가를 찢어댔습니다. 새벽 3시 14분. 침대 옆 탁자에서 울리는 긴급 직통전화는 단 한 가지 의미였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리처드 홀턴 부차관보의 숨가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급 소집. 위기관리센터로 즉시 이동 바랍니다. 저는 콜린 맥케이, 미 국방부 전략분석위원회 선임 고문이자 예비역 준장입니다. 4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해온 이 분야 최고 전문가죠. 그런 제가 새벽에 긴급 호출을 받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텅 빈 거리를 질주하면서도 머릿속에선 온갖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동에서 또 무슨 일이 터졌나? 대만 해협에 중국 함대가 집결했나? 아니면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나? 펜타곤 지하 3층 위기관리센터로 뛰어들어가자 이미 20여 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정면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엔 동해상의 위성 영상이 떠 있었고 붉은 점 2개가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함정이었죠. 그런데 이동 경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 해역으로 은밀히 접근하고 있었으니까요. 상황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72시간 전 일본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었죠. 모가미급 감시함 두 척이 아사히 문양을 당당히 내걸고 문제 해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신호를 최소화하고 지그재그 항로를 취하는 걸 보니 명백히 은밀 작전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대담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죠. 일본 총리의 극우 성향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상한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죠. 1시간이 지났을 때도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2시간이 넘어가자 센터 안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한국 해군의 출항 기록은 전무했습니다. 외교부의 공식 성명도 없었고 비공식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조차 없었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한국은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센터의 한 분석관이 커피를 홀짝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고. 한국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다고요. 독도 문제라면 을의 격렬한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데 말이죠. 그러나 그때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겉으로는 요란하게 떠들어도 실제 대응 능력은 형편없는 나라. 특히 일본과 비교하면 더욱 그랬죠. 최근 일본 외무성이 미국에 제출한 268페이지 분량의 독도 영유권 입증 자료를 봤습니까? 그야말로 완벽의 결정체였습니다. 1905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역사적 근거, 국제법 해석, GPS 좌표까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죠. 각 주만 해도 892개에 달했고 참고 문어는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된 자료들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늘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뿐이었죠. 체계적인 문서도 부족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만한 논리도 빈약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양국의 군사 전략을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죠. 일본은 냉철하고 체계적이지만 한국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고. 하지만 제가 한국을 깔보는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죠. 스크린을 바라보던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1947년 겨울. 제 할아버지 조너선 맥클리어리는 당시 UN 임시행정단의 민군 협력 장교로 부산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34살의 젊고 유능한 장교였죠. 한국의 민주적 재건을 돕겠다는 사명감에 불타 있었고요. 그해 12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셨죠. 갑자기 들이닥친 친일 무장단체. 그들은 UN 행정단이 일본 재산을 몰수한다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함께 일하던 조선인 직원 3명을 먼저 대피시키려다가 붕괴되는 건물 더미에 깔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죠. 일본 측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UN 행정단의 관리부실로 건물이 붕괴됐다고.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심지어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언까지 있었죠. 진실을 아는 목격자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공식 보고서엔 일본의 주장만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불명예를 뒤집었었죠. 그리고 가족이 파탄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충격으로 위암을 얻으셨고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술에 취해 사셨습니다. 한국과 엮이면 집안이 망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입에 달고 사신 말이었죠.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마저 지긋지긋했어요. 제가 자라면서 한국이 제게 준 것은 단 하나,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니까요. 증거를 조작할지언정 허술하지는 않으니까. 한국.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그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죠. 독도 문제라면 당장이라도 시위가 일어나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일본을 규탄해야 정상인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지켜보고만 있었죠. 무언가 이상했어요. 리처드 홀턴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심각했죠. 일본 문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서 너무 완벽해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빈틈이 없네요. 그리고 한국의 침묵도 이상하다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제게 직접 한국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싶었죠. 어떻게 내게 그 나라에 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나라에는 발도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비역이라도 여전히 군인입니다. 명령은 명령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 부산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78년 만에 우리 가문이 다시 한국과 엮이게 된 것. 그것도 일본과의 분쟁이 걸린 상황에서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죠. 짐을 싸면서도 계속 일본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완벽했죠. 하지만 홀턴의 말이 맞다면 그 완벽함 자체가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침묵. 그들은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흐린 날이었죠. 13시간의 비행이 끝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했죠. 독도 관련 긴급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치곤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질서정연했고 공항 직원들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죠. TV 화면엔 독도 뉴스 대신 연예인 공항 패션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나오니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외교부 동북아 과장.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차갑고 건조했죠. 과도한 인사나 친절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차로 안내할 뿐이었죠. 검은색 제네시스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한 과장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대마도 해협을 지나는 수천 개의 붉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일본으로 향하는 에너지 수송선들이었습니다. 일본 에너지 수입의 84.7%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LNG 운반선은 89.2%, 원유 탱커는 82.1%. 모두 일본 정부 기관의 공식 데이터를 종합한 수치였죠. 제 눈썹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급소를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니요. 일본 제조업의 59.3%가 이 해협에 의존한다는 분석이 나왔을 때 제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죠. 한국이 일본의 숨통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한 과장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일본 감시함들의 항적이었는데 제 머릿속이 하얘졌죠. 미군이 포착한 것보다 훨씬 정밀했습니다. 속도 변화, 엔진 출력, 통신 주파수 패턴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었죠. 출항 30분 전부터 추적했다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걸까요? 제가 40년간 믿어온 무능한 한국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한 과장이 꺼낸 서류는 제가 갖고 온 일본 문서의 사본이었죠. 268페이지 전체에 빨간 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17페이지에 좌표 오류 4.4초, 89페이지의 날짜 계산 착오, 152페이지에 존재하지 않는 어업 통계. 오류들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제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일본 문서가 이렇게 허술했다니요. 해양법 전문가 12명, 역사학자 8명, 국제법 교수 10명이 3일간 교차 검증했다는 설명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제가 아는 한국이 맞나 싶었습니다. 차가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로비의 임시상황실, 조용히 움직이는 수십 명의 직원들. 혼란이나 고함 대신 정확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벽면 가득한 지도와 사진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거대한 문서 더미. 935페이지라고 적힌 바인더를 보는 순간 현기증이 났죠. 일본의 268페이지를 압도하는 분량이었습니다.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죠. 제목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감정에 휩쓸린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인 전문가들이었죠. 첫 번째 발표자가 좌표 조작을 설명할 때 제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1953년 원본과의 비교 분석이 너무나 정교했죠. 두 번째 발표자가 날짜 조작 19곳을 지적할 때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세 번째가 통계 조작을 폭로할 때는 어지러움까지 느꼈죠. 제가 평생 신뢰해온 일본의 정확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준비성이었죠. 70년간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온 집념. 감정 대신 데이터로 대응하는 냉철함. 제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78년간 키워온 한국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죠. 어쩌면 제가 모든 걸 잘못 봐왔던 건 아닐까요? 한 과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이들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인내였고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제 두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40년 경력의 군사 전략가인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오판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외교부 브리핑이 끝나자 한지훈 과장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직접 보여드릴 게 있다며 다시 차로 안내했죠. 목적지를 묻자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남해전략함대 사령부.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935페이지의 문서, 70년간의 준비, 그리고 일본 문서의 조작 흔적들. 40년간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죠. 창밖으로 스쳐가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KTX로 갈아타고 몇 시간 후 우리는 거대한 군항에 도착했습니다. 남해전략함대 사령부. 정문부터 느껴지는 삼엄한 분위기. 검문소의 경비병들은 예상과 달리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죠. 신분 확인부터 차량 검색까지
모든 절차가 일사불란했습니다. 사령부 건물 입구에서 해군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대령. 날카로운 눈빛의 40대 중반 장교였죠. 그가 우리를 안내한 곳은 지하 작전 상황실이었습니다. 무거운 방폭문이 열리자 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축구장만 한 공간에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이 빛나고 있었죠. 3차원 해상 지도, 실시간 위성 영상,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이 대령이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동해와 남해가 한눈에 보이는 입체 지도였죠. 붉은 점으로 표시된 일본 감시함들이 여전히 독도 인근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화면이 확대되자 일본 함정 주변에 희미한 파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들이었죠. 일본 함정을 은밀히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척이 아니라 최소 4척 이상이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었군요.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포위망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이 대령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부두에 정박한 군함들의 모습이었죠. 백두-III형 통합 구축함이라고 소개된 함정들은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스텔스 설계의 최신 레이더 시스템. 일본의 최신의 구축함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창의 신형 탐지함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장착된 센서 시스템은 상상을 초월했죠. 수중 음향 탐지부터 전자전 장비까지. 이 대령의 설명에 따르면 200km 밖의 잠수함 스크루 소리까지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황실 한쪽에선 젊은 장교들이 조용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정의 속도 변화, 엔진 출력, 통신 패턴. 모든 게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죠. 한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일본 감시함이 연료를 40% 소모했으니 곧 귀향할 거라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해군은 일본 함정의 연료 소모량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죠. 완벽한 장악이었습니다. 이 대령이 3단 해상 감시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위성, 고정 센서, 이동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었죠. 대마도 해협부터 독도까지 바늘 하나 떨어져도 감지할 수 있다는 설명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일본 문서에 있는 해상 지도였죠. 이 대령이 실제 항적 데이터와 비교해 보이자 일본 지도의 조작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항로가 단순화되고 일부 구간은 아예 삭제되어 있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아니, 처음부터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전 상황실을 나와 부두로 향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백두-III형 구축함은 더욱 인상적이었죠. 갑판에선 수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했죠. 오랜 훈련과 실전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이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용했던 건 대응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본 함정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데 굳이 요란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그 순간 한 신참 장교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일본 함정이 귀향을 시작했다고. 이 대령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된 시간이라는 듯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런 능력을 미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과소평가했던 걸까요? 함대 사령부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양에 비친 군함들의 실루엣이 장엄했죠. 저 철의 거인들이 조용히 바다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한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를 보러 가자고. 한반도 해양문헌 보존센터에서 66년간의 기록을 보여주겠다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이 숨겨온 것들이 아직도 더 있다는 말이었죠. 이 나라를 완전히 오해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위치한 한반도 해양문헌 보존센터. 겉보기엔 평범한 연구소 같았지만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뭔가 달랐습니다. 건물 입구의 홍채 인식 시스템과 여러 단계의 보안 절차가 이곳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니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온도 22도, 습도 45%.
수백 년 된 종이를 위한 완벽한 보존 환경이었죠. 중앙열람실에서 신도윤 박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의 학자였죠. 테이블 위엔 이미 여러 문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1693년 울릉도 수토 기록이었습니다. 누런 한지에 쓰인 보고서엔 당시 관리가 울릉도로 가는 뱃길의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었죠. 동남쪽으로 하룻길을 더 가니 또 다른 섬이 하나 있는데 바위섬이라 사람은 살지 못하나 강치와 전복이 많다는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독도를 정확히 묘사한 내용이었죠. 기록은 계속됐습니다. 수토관이 독도 근처에서 외인들을 만났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선 관리가 엄중히 경고하자 외인들이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사과했다는 기록이었죠. 날짜와 날씨, 바람의 방향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더 흥미로웠습니다. 1694년 안용복의 도일 기록이었죠. 그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했던 상황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관리들이 안용복의 주장을 인정하고 문서를 작성해줬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죠. 비록 안용복이 귀국 중 그 문서를 분실했다고 하지만 정황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이었습니다. 메이지 정부 최고기관이 내린 결정문이었죠. 시마네현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기 관할로 편입하려 하자 중앙정부가 이를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죽도 울릉도와 송도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는 명확한 판단이었죠. 문서엔 검토 과정도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17세기 조일간 왕래 기록을 조사했고 갤로쿠 시대 1688-1704년 조선과의 교섭 문서를 확인했으며 결국 두 섬이 조선 영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죠. 문서 말미엔 태정 대신에 붉은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이어서 신 박사가 보여준 건 러일 전쟁 당시 일본 해군성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1904년 9월 회의록이었죠. 해군 장교들이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논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발틱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막루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위해선 독도를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죠. 흥미로운 건 한 장교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섬은 조선 어민들이 강치잡이를 하는 곳이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죠. 하지만 다른 장교가 전시인이 국제법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905년 1월에 또 다른 문서도 있었습니다.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리앙쿠르 암이라는 서양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치 주인 없는 땅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내부 문서엔 한국인들이 독도라고 부르는 섬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신 박사가 1906년 자료를 펼쳤습니다. 울도 군수 심흥택이 중앙정부에 보낸 보고서였죠. 일본인들이 와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흥택은 본군 소속 독도라고 명시하며 이를 강력히 항의했죠. 하지만 당시 조선은 이미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때 신 박사가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1983년 녹음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죠. 재생 버튼을 누르자 늙은 일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마다 케이치 교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독도 연구를 하다가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를 발견했다고 했죠. 에도 시대 문서들이 대량으로 사라졌고 일부는 위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877년 태정관 지령은 일본 정부가 극비로 분류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야마다 교수가 겪은 탄압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대학에서 압력이 들어왔고 연구비가 끊겼으며 결국 조기 은퇴를 강요받았다는 것이었죠. 녹음 말미에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학자의 양심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벽면의 거대한 연표가 66년의 집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959년 첫 조사단이 비밀리에 일본으로 떠난 것부터 시작됐죠. 국교 정상화 전이라 관광객으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도쿄의 고문서점을 뒤지고 교토의 사찰을 찾아다녔죠. 1965년 기록이 특히 가슴 아팠습니다. 한 연구원이 나고야의 고서점에서 조선 어민의 표류기를 발견했지만 돈이 부족해 사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결국 다른 연구원들이 사비를 모아 6개월 뒤에야 그 자료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1978년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1교포 이세인 사업가가 거금을 들여 메이지 시대 외무성 관료의 일기를 구입했던 것이죠.
그 일기엔 독도 편입 과정의 뒷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외무성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군부의 압력에 밀렸다는 내용이었죠. 2010년대 들어 프로젝트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서 분석이 시작됐죠. 일본 측 자료의 편집 흔적, 종이의 연대 불일치, 잉크 성분 차이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자료가 압권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독도 대응 매뉴얼 내부 문건이었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숨기고 어떻게 논리를 구성할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측 주장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까지 연구되어 있었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66년간 3대에 걸친 집념. 수백 명이 참여한 국가적 프로젝트. 이 모든 게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센터를 나와 서울 시내 호텔로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죠. 935페이지의 분석 자료, 백두-III형 구축함의 위용, 그리고 66년간의 집념이 담긴 문서들. 제가 40년간 믿어온 모든 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새벽 시간도 아닌데 로비가 텅 비어 있었죠. 프런트 직원만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맥케이 고문님이시죠? 모퉁이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깔끔한 다크슈트에 은퇴 안경. 전형적인 일본 관료의 모습이었죠.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노지마 류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순간 긴장이 흘렀습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간부가 왜 여기에? 그것도 이 시간에? 노지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잠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호텔바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노지마가 위스키를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 날씨가 춥다느니 한국 음식이 맵다느니 하는 일상적인 얘기였죠. 하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지마가 브리프케이스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죠. 오늘 한국 측이 보여준 자료들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그가 펼친 문서엔 제가 낮에 본 자료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노지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693년 울릉도 수토 기록은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1877년 태정관 지령은 당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야마다 교수의 증언은 노환으로 인한 착각이라고. 그의 설명은 정교했습니다. 각 주장마다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대본을 짜놓은 것처럼.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던 노지마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미일 동맹의 중요성으로. 70년간 이어온 협력 관계가 동아시아의 안정을 지켜왔다고. 한국은 여전히 미숙한 파트너라고. 그의 목소리엔 은근한 경고가 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가 꺼낸 다음 카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며 테이블 위에 올려놨죠. 제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맥케이 고문님의 커리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40년간 쌓아온 명성과 신뢰. 정말 대단하시죠. 봉투를 살짝 열어 보이며 계속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있었는데 위에 보이는 건 제 인사 기록이었죠. 곧 국방부 차관보 자리가 공석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맥케이 고문님이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하더군요. 일본 정부도 적극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승진 얘기였습니다. 40년 경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다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의회에서 예산 삭감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아시아 전문가들의 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들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부드럽게 포장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죠. 협조하면 승진, 거부하면 실직. 노지마는 더 나아갔습니다. 가족 얘기까지 꺼냈죠. 제 딸이 스탠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들이 월가에서 일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찾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맥케이 고문님 가문은 동아시아와 깊은 인연이 있으시죠. 령조부님도 이 지역에서 활동하셨고, 그 일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부산에서의 그 사고 말입니다.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를 꺼내다니. 노지만은 동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죠.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한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겉으로는 질서정연해 보여도 실제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령조부님도 그런 혼란의 희생자셨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자는 단순히 설득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죽음까지 이용해 저를 흔들려는 거였죠. 노지마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는데 부산의 옛 유엔 청사터였습니다. 지금은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죠. 여기가 령조부님이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이죠. 한국 정부는 이곳에 추모비 하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 포로들을 위한 추모 시설이 여러 곳 있죠. 누가 진정한 동맹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흔들리고 있었던 걸까요? 노지마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함 뒤에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죠.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맥케이 고문님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죠. 일본의 접근 방식은 역시 치밀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절묘하게 섞어서 압박하는 수법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건 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죠. 일본이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건 그들이 정말로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니까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뒤졌습니다. 낮에 한국 측이 준 USB가 있었죠. 노트북에 꽂자 수백 개의 파일이 떴습니다. 그 중에 낯익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맥클리어리 대위 사망사건 재조사 보고서.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5년에 작성한 보고서였죠. 70년 만에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친일파 무장단체의 습격은 계획적이었고 일본 측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들. 할아버지가 구한 조선인 3명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할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후손들에게까지 이야기를 전했다고. 심지어 매년 기일에 모여 추도식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할아버지의 미공개 편지가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떠나기 전 동료에게 보낸 편지였죠.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다. 언젠가 세계가 그들의 진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눈물이 났습니다. 78년 만에 알게 된 할아버지의 진심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지훈 과장의 번호를 눌렀죠. 한 과장은 그 시간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노지마를 만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더 보여줄 게 있다고. 일본이 숨기고 싶어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지훈 과장은 평소보다 더 과묵했고 운전기사조차 침묵을 지켰죠.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청와대 정문을 통과하자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NN, BBC, NHK, 신화통신.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총출동한 모습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국제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500석 규모의 대형홀이 기자들로 가득 찼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무대 위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섰죠. 그의 첫마디가 장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관련 600페이지 백서를 국제사회에 공개합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본 935페이지 중 핵심만 추린 국제공개용 버전이었죠. 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화면.
1877년 태정관 지령이 크게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는 문구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표시됐죠. CNN 기자가 숨을 삼켰고 NHK 기자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19세기 일본 고지도들이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지도에서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죠.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색으로 칠한 1785년 하야시 시헤이의 지도, 1877년 육군 참모본부 지도.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러일 전쟁 당시 일본 해군성 내부 문서였습니다. 독도를 군사적 목적으로 강탈하자는 회의록이 스크린에 떴죠. 조선 땅임을 알지만 전쟁 수행을 위해 편입한다는 대목에서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분할되며 도쿄가 화면에 나타났죠. 일본 총리 관저에서 긴급 화상 연결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스기사키 레나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로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인 콜린 맥케이 고문도 일본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했습니다.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스기사키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일본 문서 268페이지를 검토하고 완벽하다고 평가했다고. 미국도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왜곡이었죠. 일본이 저를 이용해 국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죠. 어제 노지마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설득하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던 겁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과장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죠. 브리핑룸을 가로질러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고 경호원들이 긴장했지만 한국 외교부 장관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심호흡을 했죠. 저는 콜린 맥케이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략분석위원회 선임 고문이죠. 방금 일본 총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스기사키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는 지난 3일간 한국에서 방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일본이 제출한 268페이지 문서에는 심각한 조작과 왜곡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노지마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들어있었죠. 한국 측 기술진이 재빨리 노트북에 연결했고 스피커에서 노지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준 겁니다. 원본을 공개하면 곤란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폭탄이 터졌습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간부가 문서 조작을 인정하는 육성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진 것이죠.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노지마가 저를 매수하려 했던 부분,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했던 부분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마지막 대목이었죠. 한국인들이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소용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을 믿으니까요. 맥케이 고문님 같은 분만 우리 편에 서면 됩니다. 화면 속 스기사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일본 외무성 관료들이 다급히 뭔가를 속삭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죠. 78년 전 부산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일본이 그 죽음마저 왜곡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젯밤 한국 정부가 보여준 재조사 보고서를. 저는 40년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동료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뜨거운 열정에 대한 대목에서 목이 메었죠. 제 할아버지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제 제가 그 진실을 밝힐 차례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명백히 한국 영토입니다. 브리핑룸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한국 기자들은 감격했으며 서방 기자들은 특종에 흥분했죠. 화면에서 스기사키가 뭔가 외치려 했지만 갑자기 연결이 끊겼습니다. 일본 측이 황급히 화상 연결을 차단한 것이었죠.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침착하게 나머지 증거들을 공개했죠. 66년간 축적한 자료들, 일본의 조직적 은폐 증거들, 그리고 국제법적 분석까지. 완벽한 논리와 증거의 향연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날 무렵 저는 다시 한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한국 국민들을 향한 사과였죠.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봤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한국은 진실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증거로 말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을 담아 사과했죠. 그 순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죠. 브리핑룸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형 스크린엔 여전히 독도의 모습이 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당당히 서 있는 작은 섬.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죠. 한 과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죠. 그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밖에선 이미 전 세계로 속보가 타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문가, 일본의 독도 문서 조작 폭로, 일본 외무성, 매수 시도 녹음 공개, 독도, 한국 영토 증거 압도적.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이 끝난 후 전 세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끊임없이 전화가 왔죠. 국방부, 국무부, CIA, 의회. 모두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펜타곤에 도착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모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싸늘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친일 성향이 강한 몇몇 관료들의 표정은 적대적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준비해간 보고서를 펼쳤죠. 제목은 동아시아 방위 재구성 한국 중심 구조의 필요성. 40년 경력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그들의 군사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정보 수집 능력은 일본을 압도하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리처드 홀턴 부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보고할 생각이냐고.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동맹보다 진실을 지키는 동맹이 더 가치 있다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회의는 5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격론이 오갔고 때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문서 조작, 한국의 체계적 대응,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결국 국방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아시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국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회의가 끝난 후 홀턴이 저를 불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일본의 보복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라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떳떳한 기분이라고. 다음 날부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 톱으로 제 인터뷰를 실었고 CNN은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진실을 선택한 전략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공격도 시작됐습니다. 일본계 로비스트들이 제 신뢰성을 깎아내리려 했고 일부 보수 언론은 저를 배신자라고 몰아갔죠. 국방부 내에서도 은근한 따돌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연락이었죠. 제 할아버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다른 마음이었죠. 두려움이나 편견 대신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한지훈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가 안내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78년 전 할아버지가 마지막을 보낸 그곳.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80대 후반의 노인 3명. 그들은 1947년 그날 밤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구한 조선인 직원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께 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조너선 맥클리어리 대위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폭도들 앞에서 당당히 맞섰고 3명을 모두 탈출시킨 후에야 건물로 돌아갔다고.
그리고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고. 한 노인이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가 있었죠.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셨습니다. 맥클리어리 대위님이 그날 아침에 쓰신 편지예요. 가족에게 붙이려던 것 같은데 결국 보내지 못하셨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죠. 사랑하는 메리에게 부산의 아침은 아름답소. 바다 냄새와 함께 활기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구려. 이곳 사람들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소.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를 보았소. 언젠가 이들이 폐허 위에 위대한 나라를 세울 거라 확신하오. 우리 아들이 자라면 꼭 이곳에 데려오고 싶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소. 역사의 시련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가르치고 싶소. 당신을 사랑하오. 곧 만나기를.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눈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왜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노인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매년 할아버지의 기일에 모여 추도식을 올린다고. 3대째 이어지고 있다고. 부산 유엔기념공원 근처에 작은 비석도 세웠다고. 그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언덕 위 조용한 곳에 작은 비석이 있었죠.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조너선 맥클리어리 대위를 기리며 1913-1947 그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비석 앞엔 신선한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78년이 지났는데도 누군가 계속 돌보고 있었던 것이죠. 무릎을 꿇고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할아버지,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번엔 제가 직접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청와대 프레스센터에 다시 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죠.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 콜린 맥케이는 대한민국 귀화를 신청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료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제 할아버지는 78년 전 이곳에서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그 정의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은 진실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에서의 경력은 어떻게 할 거냐고. 가족은 어떻게 설득했냐고.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이미 은퇴 신청을 했습니다. 40년간의 경력을 정리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제 경험을 전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민간 차원에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정의가 증명하고 진실이 증명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지훈 과장, 이도현 대령, 신도윤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78년 전에 보고 감동했다던 그 깃발.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역사의 시련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는 구절에서 멈췄죠.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66년간 묵묵히 증거를 모으고 조용히 준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저도 그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멀리서 이도현 대령이 경례를 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군인의 자세로 답례했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리고 독백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옳았다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폐허 위에 위대한 나라를 세웠다고. 그리고 그 위대함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진실을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고.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이긴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자랑스런 한국의 독도는 우리 땅 사연 잘 들어보셨나요?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